3월 들어서 증시의 거래 대금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주 비중 확대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신증권에서는 증권주를 분석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증권 긍정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목표 주가 12만 7천 원으로 얘기를 했고요. NH투자증권도 투자 의견을 또 달리했습니다. 예전에는 중립이었는데 투자 의견 한 단계 위로 올려서 매수로 올렸고 목표 주가 4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최근 이란발 리스크 때문에 대부분이 좀 꺾인 흐름들에서 증권주도 키 높이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BR 1배 미만의 종목들이 다수 속출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신증권이 커버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이 해당이 됩니다. 키움증권도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올해 예상 PBR은 1.5배이지만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감안을 했을 때 ROE, 주가 이익 수익을 그 수익을 예상해 봤을 때 20%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치 나오는 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3월 들어서 거래 대금이 급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때문에 1분기 깜짝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DPS 주당 배당금이 늘 가능성 이 때문에 증권주 비중 확대 유지하라라는 전략이 결과적으로 나왔고요. 연간 그 추정치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증권 주당 배당금이죠. DPS 4,000원에서 6,500원으로 상향 가능성이 있고 NH투자증권도 1,1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졌고요. 워낙 브로커리지 쪽에서 앵커, 그러니까 핵심 역할을 하는 게 키움증권인데 키움증권만 보더라도 수수료 수익 7천억 원에 육박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대신증권에서 했습니다. 개인분들이 요즘에 ETF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어쨌든 주식 활동 계좌 수가 하루에 10만 개가 증가한다고 하니까 증권사들 요즘에 좀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로 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만큼 주식 관련해서도 증권주 보답을 해줄 수 있을지 생각이 되는 거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비중 확대의 전략을 내세우면서 탑픽 종목으로 키움증권과 삼성증권을 제시했는데 삼성증권은 새롭게 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시 활성화 때문에 리테일이나 그리고 금융수지 이익이 탄력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감안해서 삼성증권을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증권 목표 주가 13만 5천 원, 그리고 키움증권 60만 원, NH투자증권 3만 6천 원이고 기존 대비해서 상향한 그 비율을 써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평균 거래대금 급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63조, 이전에는 50조에서 많이 늘어난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 그게 ETF, 특히 이제 퇴직연금 ETF의 거래 증가량 이런 부분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분들이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이게 주식 투자로 연결된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개인과 여타 기관 또 투자자들의 순매수를 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이 머니코드가 끝난 이후에 ETF 전략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 많으시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시총 비중이 상당하고 그리고 증시의 심리에 굉장히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슈 나올 때마다 꼬박꼬박 챙겨서 머니코드에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KB증권이 리포트를 좀 써냈습니다. 유의미한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를 32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국내 증권사가 삼성전자를 분석한 것을 봤을 때 가장 최상단의 목표 주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대비해서 33% 올려잡았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목표가 32만 원으로 올려잡은 이유가 있는데 디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률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올해 디램 같은 경우에 1년 새 148% 성장할 것이라 가격 상승률입니다. 오를 것으로 봤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111%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도 추가적으로 오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올해 영업이익을 220조로 보면서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30%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301조 정도 영업이익 달성할 것으로 보면서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57% 상향 조정했다라고 하면서 목표가 32만 원의 근거를 KB증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 예스라는 대답을 하네요. D램과 낸드는 수요 부분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급 확대는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공급은 주는데 수요는 확대될 거라 메모리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HBM3E 그런 부분과 같이 범용 D램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다 보니 큰 폭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게 HBM4인데 엔비디아향 HBM4 같은 경우에 출하가 확대가 되면서 이게 또 실적 개선 기대감에 더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연관성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사이에 6배 성장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서 40조 원. 그리고 2분기는 51조 원. 이거는 1년 사이에 11배나 뛴 성장. 이런 부분으로 일단 실적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AI 시대 같은 경우에 AI 학습에서 추론 영역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더 가서 2030년에는 AGI라고 해서 범용 AI, 누구나 AI를 쓰는 시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론형 AI나 피지컬 AI 상용화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전에는 텍스트 중심의 LLM 시대였다면 이제는 VLA라고 해서 시각 그리고 언어, 행동까지 이런 기반의 AI 모델 이런 부분으로 추구하는 부분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 확장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가 어느 산업에서나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산업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메모리 물량이 내년까지 사실상 완판된 것으로 KB증권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2030년도까지 이제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5년에서 장기 공급 계약 그런 부분도 논의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사이클에 진입을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면서 실적 성장 사이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될 거고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주가 재평가 구간이 초입 구간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가 비싸지 않다. 목표 주가 이만큼 오를 수 있다. 32만 원 제시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한타증권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전쟁 리스크 나고 주가가 떨어지면 마음은 아프지만 이럴 때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 유한타증권에서도 지금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였고요. 지금 AI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거 우리 4분기 실적 시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르게 다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고 수혜는 또 따로 영역이 있죠. 그래서 옥석 가리기는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효율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와 있는 상황에서 유한타증권의 골자는 그거였습니다. 일부 핵심 부품 공급자들을 중심으로 그쪽으로 돈이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표적으로 기판과 MLC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리포트는 기판, MLCC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판입니다. 고성능 기판. AI 시대의 기판이 굉장히 또 중요해지는데 성능 좋은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말부터 수급 불균형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유한타증권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동시다발적으로 묶이거든요. 첫 번째는 AI GPU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반도체 AG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센터의 CPU입니다. 그러니까 AI GPU, 맞춤형 AG,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CPU 이런 부분이 수요가 동시에 회복되는 국면에 있다 보니까 고성능 기판의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봤고요. 대면적화로 인한 수율 전환가 뭐냐면 아주 큰
큰 거 그런 부분으로 있을 때 고성능이고 크고 이러다 보면은 수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능을 높이는 이런 부분에서 다 그렇지 못한 제품보다 좀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T글래스라고 고성능 기판 만드는데 필수 소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판들, 그런 소재, 그런 부분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성능이 좋은 기판을 만들 때 이거를 잘 만들 수 있는 업체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 그리고 공급 병목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만들어내는 그런 업체가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투자금이 주식 대금이 주식 관련 그런 금액일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탑픽은 대덕전자라고 제시를 했고 83,000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적정 주가가 이 정도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MLCC입니다.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잘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 상승 모멘텀이 붙었으니 본격적으로 물량 증가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엔비디아 GTC 2026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서서 MLCC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포착이 됐다라고 유한타증권은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AI 시대 되면서 고성능 그런 부분으로 전환이 되면서 MLCC 같은 경우에도 탑재량이 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가도 인상되고 대형화로 인한 캐파 잠시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린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크기는 커지고 성능도 좋아지고 시간도 더 걸리고 그렇다 보니까 같은 공장에서 생산할 때 그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생산할 때보다 훨씬 뭐랄까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MLCC 같은 경우에 탑재하고 기판도 탑재를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다 보니까 공급자가 시장의 위치에서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MLCC 탑픽은 삼성전기로 봤고요. 최근 국내 증권사에서 삼성전기 많이들 분석을 하잖아요. 그 맥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적정 주가는 54만 원으로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판과 MLCC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DB증권에서 오늘 SK스퀘어를 분석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74만 원으로 상향했고 이 정도가 어딜까라고 궁금해서 오늘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가장 상단은 84만 원으로 상향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를 빼고는 설명이 불가하죠. 그런데 순자산 가치 이 DB증권에서는 139조를 반영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상장사 134조 원, 비상장사 3조 원 이상 그리고 현금 1조 3천억 원 정도를 더했더니 이런 가격이 나온다라고 봤고 할인율 예전에는 50%로 봤으나 할인율을 낮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30%로 반영했다라고 하면서 조정된 수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주주 환원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뭐 신규 투자 로드맵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어서 기대 요인까지 있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74만 원 상향에 대한 근거를 밝혔습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 긍정적으로 났습니다. 3조 원 기록을 하면서 1년 사이에 88% 가까운 성장을 기록을 했고 SK하이닉스 지분법 이익 증가가 가장 큰 덕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목도 SK하이닉스 땡큐라고 지은 거죠. 그리고 자회사 쪽에서 굉장히 또 잘해줄 흐름들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실적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T맵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사업 성장 관련해가지고 연간 그러니까 사업을 잘한 거죠. 흑자 전환 이슈가 있었고 11번가 같은 경우에도 적자 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이유는 물류 효율화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직매입 사업 이런 부분으로 탄력적으로 갔는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 실적단에서 꼼꼼히 체크해봐야 이슈니까 전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한 2에서 3%대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JP모건에서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한다라고 얘기했고 목표 주가 13만 원도 유지를 했습니다. 현재 주가 한 10만 원 정도 가나요? 일단 두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크게 원전 업황이 회복되는 거랑 그리고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제한되는 거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시나리오로 좀 부교 분석해서 JP모건에서는 제시를 했는데, 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에 참가했을 때랑 코리아 원팀으로 참가했을 때랑, 그러니까 팀 코리아로 참가했을 때랑 그게 엄청난 시장 가치를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만 참가를 했을 때는 원자로 용기나 증기 발생기 일부만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주 그런 비중만 차지해 봤을 때 약 3%만 됩니다. 그런데 팀 코리아 쪽으로 참여를 했을 때는 완전 달라지죠. 핵심 기자재 전체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건설 부분이 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프로젝트 가치가 30%가 확보가 됩니다. 이전에는 3%였는데 30% 시장 가치가 10배 뛴다라는 부분. 그래서 원전 업황이 회복이 됐을 때 팀 코리아 참여 시 긍정적인 시장 가치, 기업 가치 증액을 맛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 터빈도 굉장히 중요한 성장 축입니다. 가스를 이용해서 엔진, 설비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런데 2028년 납기 슬롯이 대부분 마감이 됐습니다. 언제쯤 설계해서 언제쯤 납품하겠습니다. 그런 일정을 얘기하는 건데 이 얘기는 굉장히 주문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2029년부터 30년도 여러 가지 논의가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량을 협상 중이고 그리고 여기는 가스 터빈 이외에도 핵심 부품 이런 부분을 2년에서 3년 교체 주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마진 부품을 교체하거나 유지 보수 비용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데에서도 긍정적인 점수를 줬습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주도 굉장히 강합니다. 2028년 수주 잔고 42조 원 정도 전망을 했는데요. 대형 원전 그리고 소형 원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 내년에 국내 한 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한 건 정도 있을 가능성을 JP모건에서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형 원전 이런 부분도 많이 지어야 될 가능성이 AI 전력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SMR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전력 부족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추가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리스크가 완화되는 게 이제 중요한 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예전에 2024년도였나요? 두산 밥개카, 두산 로보틱스 합병 시 굉장히 리스크가 좀 컸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차츰 완화가 되면서 경영진에서도 시장이나 주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가자 일부 완화된 흐름들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진 입장 완화에 따른 지배구조 리스크도 완화됐으니 이런 부분도 중요한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3만 원 유지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철강주, 다올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철강주를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슬슬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사실 철강주는 코스피가 랠리를 보일 때마다 소외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기대했던 요소들이 무산됐기 때문이죠. 그런 효과를 보지 못하자 주가 잘 못 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쪽에서 구조조정하면서 공급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플러스가 될 것으로 봤는데 구조조정이 좀 지연되면서 그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실적도 그렇다 보니까 좀 회복을 하는데 시간이 좀 가는 지연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랠리에서 철강주 주가 흐름에서 좀 소외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올해는 그런 흐름들이 좀 탈피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등의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리튬 가격 지지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거는 이제 탑픽주와 좀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좀 보셔야 되는데요. 대용량 저장 장치 BESS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바브웨 수출 금지 이 부분도 단기간에 뭐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치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단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리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25,000달러를 유지할 가능성을 언급을 했으니까 투자증권의 이 데이터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요.
그래서 이제 탑픽이 포스코홀딩스 나오는 거거든요. 48만 원으로 오늘 아침에 목표주가 상향한 리포트 나왔고 리튬 가격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리튬 사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가격을 지지하면서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철강주 중에 포스코홀딩스가 탑픽이다라는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요 철근 관련해서 수입국의 반덤핑 조사가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알제리가 걸렸습니다. 덤핑이다라고 하면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우리나라 철근 업체가 반사 이익, 그 자리를 메우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철강주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탑픽은 포스코홀딩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최선호주는 현대건설입니다. 46,000원 이런 부분 목표가 적정 주가라고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비철금속 다올투자증권에서 한 단계 더 나갔는데요. 지금 이제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중동 리스크 더해지면서 가격적인 부분에 있을 때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의존도 축소하고 각국 중앙은행에서 금 매입을 하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의지는 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은은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구리는 공급 부족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톤당 좀 1만 달러는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했고요. 히토류는 점점 갈수록 탈중국 공급망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부각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철금속 관련해서는 탑픽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시를 했는데 93,000원이고요. JS링크는 투자 의견과 목표주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으로 언급을 했으니까 예전에 머니코드에서 JS링크 분석해드렸거든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농심. 오늘 주가가 떨어지죠. 그런데 농심 최근에 국내 증권사에서 분석 좀 다수 했는데요. 목표 주가 내리는 그런 쪽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55만 원으로 떨어뜨렸고 기존 대비 8% 내렸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 54만 원으로 내려잡았고 DS투자증권에서도 55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4분기는 워낙 이제 농심에 대한 기대치는 낮았습니다. 거기에 부합했는데 마케팅 뭐 복리, 후생비 이런 부분으로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랬고 가장 여기에 문제는 북미 쪽에 마진이 악화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매출, 영업이 급감, 거의 뭐 50% 가깝게 급감한 그런 수치가 나왔죠. 작년 7월에 가격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올해 실적 추정치 하향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 이제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심까지 살펴보겠습니다.